이상한 알베르게 83페이지 두 번째 날 생장 피에드 포르 론세스파에스 1. 이상한 답을 받다. 나는 복도에서 울리는 분주한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다. 어제의 피곤함으로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묵직했다. 세수하고 주섬주섬 짐을 챙겨 체크아웃하러 데스크로 갔다. 어제 저녁에는 없던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질문을 내신 분은 데스크로 문의하세요. 아, 맞다. 아, 맞아. 나는 안내문을 보자 그제야 질문을 적어냈다는 게 생각났다. 알베르게 주인에게 어제 저녁 질문을 넣었다고 말했다. 주인은 내 이름을 확인한 후 데스크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주인이 방에서 나와 내 이름이 적힌 붉은색의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다. 아마도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듯 싶었다. 당신이 직접 답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전달만 할 뿐이에요. 나는 묘하게 두근거렸다. 두꺼운 질감의 편지 봉투 안에는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거실로 가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어제 저녁에 적은 종이 카드와 답변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생각보다 긴 답변이 정성스럽게 적혀있는 것을 보고 나는 무척이나 놀랐다. 포춘 쿠키처럼 짧은 답변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What is your question? 순례길 첫날 일행과 함께 피레네를 지나다가 알베르게에 중요한 물건을 깜빡 두고 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은 춥고 눈마저 내려서 자칫하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저는 알베르게에 두고 온 물건을 다시 찾으러 가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답변을 열어본 나는 예상치 못한 첫마디에 깜짝 놀랐다. 엔시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뜻대로 되던가요? 길을 잃기 전 찝찝함이나 이상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나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잠시 멈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았나요? 아니면 그 느낌을 무시했나요? 만약 무시하고 지나쳤다면 분명 덜컥하고 더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찝찝한 기분이 들 때 하느님은 한 번의 신호를 준 것이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다시 덜컥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 크게 철렁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그널을 느꼈을 때 일단은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뒤 잠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느님은 당신에게 다시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죠? 죽을 뻔한 것은 다행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낸 최후의 경고입니다. 앞에서 준 3번의 시그널에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언가 점검하지 않으면서 계속한다면 최후의 경고로 죽음 직전의 상황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 급하게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급하다는 생각이 인간의 감각을 무디게 해서 하느님이 보내는 시그널을 잘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의 여정에서는 하느님이 보내는 시그널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답변지를 다 읽어본 나는 누군가에게 비밀을 들킨 것 같아서 속이 뜨끔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덜컥했던 순간을. 게다가 하느님이 시그널을 준다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돌이켜보니 첫 번째 작은 불안감이 느껴졌던 갈림길에서도 몇 시간째 화살표를 보지 못한 것을 알고, 두 번째 불안감이 올라왔을 때도, 세 번째 눈보라 속에서 예전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두려움에 떨었을 때도 매번 가면 안 된다는 직감은 왔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무시하고 그때까지 걸어온 것이 아까워서 되돌아가지 못했고, 나중에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산에서 조난을 당할 것 같았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안했지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게 하느님의 시그널이었다니 참 놀라운 답변이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나타난 지푸차도 하느님의 안배였을까? 그때는 길 위에서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어 내 직감만 믿고 걷고 있었는데, 지푸차가 와서 나를 구해주었던 것도 하느님의 뜻이었을까? 지푸차 기사에게 엄청난 호통을 듣기는 했지만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느님은 좀 더 친절하면 안 되나? 그렇게 시그널만 주고 세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 나는 딱히 신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얄미운 방식에 하느님에게 조금의 원망이 올라왔다. 툴툴거리며 답변을 읽다 보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이런 불안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이러한 불안감을 마주하기가 조금은 두려웠다. 게다가 이상한 느낌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다. 아버지가 투자한다고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의 의지로 와튼 스쿨을 그만두고 뉴욕 필름 스쿨에 다닐 때였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당시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 않아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친환경 사업 쪽으로 진출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던 제조업은 앞으로의 시장성으로 보았을 때 인건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고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 대한 내 의견을 물어보셨다. 그런데 친환경 사업은 내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었고, 왠지 여기에 의견을 내면 꼼짝없이 아버지의 사업에 묶일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조금 퉁명스럽게 답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영화쟁이라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불안감이 살짝 올라왔다. 아버지에게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 즈음 친환경 사업에 대한 바람이 불며 사기꾼들도 덩달아 기승을 부린다는 한국 기사를 종종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새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한 번씩 아버지가 전화로 알려주셨고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도 조금씩 커졌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았던 내용을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 또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사업에 내가 입을 대어 초를 치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결국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업 이야기를 꺼내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가 영화를 접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져 매우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가슴이 덜컹 하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한참 졸업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때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졸업식이 끝난 다음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오빠, 나 수경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동생이 울먹이며 다급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동생을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수경아, 진정해. 무슨 일인데 그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 아버지 사업에 큰일이 났나 봐.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 그런데 최 실장님도 사라지고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 오빠. 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항상 건강할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니. 게다가 사업에도 문제가 생겼다니. 설마 그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건 아니겠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릿속을 휘감아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상들을 애써 뿌리치며 급히 짐을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4시간이라는 비행시간이 마치 14년 같이 느껴졌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말한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회사는 부도가 나 있었다. 아버지가 진행하시던 친환경 사업은 사기꾼들의 작업이었다. 아버지는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냈고 사기꾼들은 그 돈까지 들고 튀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했고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 어머니도 가정에만 충실하셨던 터라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다. 처음에 불안감을 느꼈을 때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나는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나는 부도가 난 아버지의 회사를 수습했고 우리 가족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강남집을 정리하고 나오면서 대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집을 돌아보았다. 너른 정원을 가득 메운 푸른 잔디와 그 위에 서 있는 키 큰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이 집은 평화롭던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때 생각이 떠오르니 머리가 아파졌다. 왜 갑자기 그때의 일이 생각나는 거지? 생각해보니 나에게 항상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는 불안감이라는 전조가 있었다. 나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짜릿한 전기가 온몸을 강타하는 듯 전율이 일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예전부터 다 알려주고 있었다니.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거라니. 나는 다시 한번 답변지를 읽어내려갔다. 야속하면서도 벅찬 감정을 추스르고 데스크에 있는 알베르게 주인에게 다가가 물어보았다. 이 답변은 누가 해주시는 건가요? 눈이 벌개진 채 물어보는 나의 물음에 주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궁금하시면 그것을 다음에 질문해 보세요.
다음이라고 하시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질문은 저희 알베르게에서 투숙한 사람에 한해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더 있다면 답변지 뒷면에 적혀 있는 알베르게로 가셔야 합니다. 답변지 뒷면? 아까 보았던 그것을 말하는 건가? 주인의 말을 듣고 답변지 뒷면을 보니 다음 질문 알베르게는 푸엔테라 레이나에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위치를 확인했다. 푸엔테라 레이나라. 앞으로 4일을 더 가야 하네. 4일이나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갑해졌다. 하지만 규칙이 그렇다고 하니 별 수 없었다. 나는 답변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후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지도 앱에 알베르게의 주소를 저장하고는 아쉬운 발걸음을 떼었다. 얼마 후 오르막이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진짜 피레네구나. 머릿속에는 푸엔테 레나에 있는 다음 알베르게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일단 카메라를 꺼내들어 본업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헤이, 수연, 촬영하나 봐요. 자리가 비어서 새벽같이 출발한 줄 알았어요. 룸메이트였던 마르코였다. 그가 곤히 자고 있기에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나왔는데 다시 만났다. 체크아웃하면서 데스크에서 받은 답변지를 보느라 조금 늦었어요. 나도 받았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그냥 나는 미처 감정을 다 정리하지 못했기에 마르코의 말에 반갑게 답할 수 없었다. 나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냥요. 별로 재미없었나 보네요. 내가 받은 건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 알베르게로 택시를 타고 가보려고 해요. 혹시 또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베르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순례길에 여러 번 왔지만 매번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수연 다음에 또 만나요.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마르코의 얼굴엔 흥미로움이 가득 묻어났다. 받은 답이 그렇게 좋았나? 나는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운데. 나는 멀어지는 마르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이내 도리지를 치며 상념을 털어냈다. 그리고 산을 넘는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어깨에 고프로를 부착한 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나는 피레네를 향하는 순례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진짜 피레네를 넘는구나.